독일군 건군의 아버지 샤른 호르스트, 농민의 아들. 샤른 호르스트는 1755년 12월 11일 독일의 니데작센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옛날 하노버 포병연대 상사 출신으로서 미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비렐름민의 테크트마이어는 부호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외할아버지인 테크트마이어는 하노버 근처의 보르데나우에서 기사령을 소유한 분홍이었지만 그의 딸이 빈털터리인 샤른 호르스트의 아버지와 결혼하게 된 것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겨서 결혼 3년 뒤 그가 태어날 때까지도 혼인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토지를 사위에게는 유산으로 넘겨주지 않아 훗날까지도 어려움이 많았다.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경작했다. 당시 독일은 7년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는 피폐하고 세금은 과다한데다 수학은 보잘것없어 없어 농민의 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샤른 호르스트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마당일, 들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고 낮 시간의 대부분은 들판에서 소와 양떼를 몰아야 했다. 그의 어려웠던 소년 시절은 환경에 대한 도전과 세팔에 무릅쓰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자기 극복의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소년 시절을 아무런 즐거움 없이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엄격한 아버지와 가난한 생활 속에서 그는 많은 결핍을 견뎌내야 했다. 그는 부유하고 학식 높은 이웃집을 넘나들면서 공부에 눈을 떴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뒤따랐다. 이렇게 어려웠던 소년 시절은 성장해 가는 샤른 호르스트에게 일찍부터 강한 의지력을 심어주었다. 근검절약하는 내핍 생활을 통해 끈기와 투지를 배웠다. 가난 때문에 독학에 의존한 학습. 제대로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샤른 호르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사상가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받은 초등교육은 고작 무식군을 면할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그의 배움에 대한 욕구는 대단하여 다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고 성숙된 것이었다. 그가 후일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지를 추적하면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공부는 스스로 터득한 방법에 의한 독학에 의존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워낙 철저하고 체계적이어서 비레렘 슈타인 사관학교에서는 수학, 불어, 영어, 정서법, 전쟁학 등을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었고 후에는 사관학교 교관으로서 후배 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는 일찍부터 독창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닦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사고체계를 개척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나가는 능력을 터득하기도 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독자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그는 항상 내적 안정을 잃지 않는 차분한 인격자가 된 것이다. 포병학교 입학. 샤른 호르스트가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만큼 충분히 보조해줄 능력이 없었다. 자기의 아들을 좀 더 상류사회의 지위로 출세시키고는 싶었지만 자신과 같이 하사관으로 군대 생활이 끝나는 것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아들이 농업에 종사하여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들의 군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에는 항상 놀랍고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던 중 10년간이나 끌던 상속에 대한 소송이 다행히도 승소로 끝나게 됨으로써 드디어 그의 아버지는 그를 장교로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샤른 호르스트는 1773년 18세의 나이로 평민신분의 사관학생도로서 비레른 백작이 운영하는 샤운부르크 리페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비레른 백작은 다른 귀족과는 달리 개방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관할 지역의 인사들과 항상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그 당시 샤른 호르스트의 부친은 자유농민으로서 우연히 그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비레름 슈타인의 포병학교에 입학시켜달라고 간청하게 되었고 다행히 그것이 허락되어 샤른 호르스트는 평민신분으로 통상 입학이 불가능하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레름 슈타인 백작. 샤른 호르스트가 군사교육을 받은 비레름 슈타인은 인구 2만 명 정도의 작은 섬으로서 인공적으로 성곽을 쌓아 섬 전체가 하나의 장난감과 같았다. 그러나 이곳은 샤른 호르스트의 꿈을 키운 군사적으로 매우 의미 깊은 곳이다. 영주 비레름 백작은 변덕스럽고 엉뚱하고 별난 사람으로 평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로코코 사상에 젖은 주위 사람들의 그에 대한 비난일 뿐
그는 진리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는 용기와 의지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영어, 불어는 물론 이태리어, 포르투갈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유럽의 인텔리로서 샤른 호르스트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 외에도 그는 모든 학문의 조예가 깊었을 뿐 아니라 대단한 실력의 피아노 연주자였으며 그의 궁전이 있는 뷰케부르크로는 당시 유명한 토마스 아프트와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 등을 초대하여 학문을 장려하곤 했다. 솔선수범했던 비레름 슈타인 백작, 샤른 호르스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백작의 과감한 군인 기질, 그리고 전사로서의 강인성을 지닌 지휘관의 자질이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서 부하에게 모범을 보였다. 아무리 어려운 행군도 말을 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걸었으며 야전에서 병사들에게보다 자신에게 더욱 엄격함을 요구하여 탈이나 면도를 시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샤른 호르스트는 그의 스승에 대해 성격에 대하여 몇 명의 참모장교들과 노를 졌다가 배가 나무뿔에 걸려 꼼짝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때 나의 스승은 추첨에 걸린 자가 배를 밀기로 제안하였다. 추첨 결과 우연히도 자신이 걸리게 되었다. 그때 그는 다른 부하들이 저지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한 길이나 되는 찬물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그의 군사지에 쓰고 있다. 비레름 백작은 프로이센 군인 정신의 표상으로서 사나이의 체면에 손상이 가면 항상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군인에게 주어진 도덕률임을 강조했다. 계몽주의 정신. 샤른 호르스트가 그의 스승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사상은 역시 계몽주의 정신이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지금까지의 과오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학문은 편리하고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는 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성의 태양 아래 우리는 어떠한 절대적인 가치도 더 이상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사회제도의 모든 영역에 걸쳐 다이나믹한 상대화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자유로운 사고를 찬양하고 군주와 백성 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격이 없는 의사소통을 권장했다. 샤른 호르스트는 그의 스승에 대해 나의 스승은 궁핍한 자, 고아, 노약자, 가난한 과부를 도왔으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바치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다. 사관학교에서는 그는 명령자이자 감독관이었고 선행자로서 생도들의 스승이자 친구였다고 수레한다. 에파민 논다스와 케사르. 백작은 능력 있는 자가 사회신문적 제한 때문에 천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통치자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라 하면서 능력에 따른 생도 선발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어떤 케사르도 시골에서 밭이 나가라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에파민 논다스도 호구지책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하여 사관 생도 선발에 있어서 혈연, 출신, 재산, 권력 등을 고려치 않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군인으로서의 소질과 능력만 테스트했던 것이다. 배움을 갈구하는 샤른 호르스트는 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보였지만 엄격한 백작은 그의 예비직상의 약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쟁의 승리는 정확한 판단력이 있다. 샤른 호르스트가 전쟁을 학문의 차원에서 연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비렐름 백작의 힘이었다. 백작은 전쟁학에 언급하여 전쟁학 연구의 목적은 사람 죽이는 방법을 연구함에 있지 않고 인간 이성의 승리로서 국가 의지를 관철함에 있다고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전투에 임하는 모든 군인이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상황에도 항상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는 힘과 정확한 판단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취적 사상은 당시의 봉건 전제군주체제 하에서는 획기적인 개혁정신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백작의 영웅적이고 이성의 바탕을 둔 진취적이고도 고결한 성품은 샤른 호르스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민한 소년 샤른 호르스트에게 백작은 초인적인 힘으로써 그를 내적으로 깊이 감화시켜 그의 전 생애를 규정지은 것이다. 후배 장교 교육에만 전념하는 샤른 호르스트. 샤른 호르스트의 성격은 우직, 강인, 끈질긴 지구력, 인내심, 신중하고도 예리한 통찰력, 한번 옳다고 생각한 데 대한 불굴의 집착력, 그리고 겸허한 자격지심으로 대변될 수 있다. 그는 당시 사치스럽고 거만한 봉건사회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여 미묘한 상황 속에 자신이 얽혀들 때는 우울증, 무기력의 감정에 빠지기도 했다. 그는 거짓되고 혼란한 세상에 대해 서툰 화술로서 또는 침묵 및 거부 반응으로 자신의 동일성을 고수하기도 했다. 그가 사회적 참여를 소원히 하는 것은 자신의 진지한 목표에 매진하기 위해서였다.
사물의 핵심을 찾으려는 그에게 외적이고 형식적인 사교는 별 의미가 없었다. 그의 집안 살림은 조촐했고 필요한 경우 궁정에 가끔 출입했을 뿐 귀족들의 만찬이나 무도회에는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하노버 시절 그리고 베를린 시절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계몽 사상가들과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시간을 군사교육 및 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과 저작 활동에 할애하였다. 자신의 내면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 과묵한 농민 스타일의 우직한 성격의 샤른 호르스트를 사람들은 쾌활성이 부족하고 상습적 위장술과 가식의 인격자로 비방하기도 했지만 이는 정말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클라우제비치의 샤른 호르스트의 평가. 샤른 호르스트의 제자이며 대작 전쟁론의 저자인 클라우제비치는 그는 대인관계에 능숙하지 못했고 오직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을 개발한 이성과 덕행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했다. 샤른 호르스트는 한때 신경성 열병으로 죽을 위험에까지 이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딸에게 나의 출세는 10살 때부터 이룬 순수한 나의 자신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의존했던 것이다. 그의 인생 항로가 끝날 즈음에는 세계 최고의 군사 사상가로서의 역사의 사표가 되었지만 그러한 위치에 서기까지의 그의 행로는 그야말로 멀고도 험한 가시밭길이었다. 그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매진하여 그 자신이 귀족에 이르기까지 그의 진실하고 사려 깊은 마음은 같이 고요한 위대의 창조자라 할 수 있다. 때로는 인생의 고민을 용기와 극기로서 극복했고 때로는 주어진 운명과 자신의 야망 사이에서 적절한 평화를 찾기도 해야 했다. 그래서 샤른 호르스트는 그의 본질 속에 항상 어두운 일면을 간직하기도 했다. 나중에 프로이센의 재기와 함께 모든 영광과 축복이 그에게 베풀어졌지만 그는 끝내 이런 우울한 일면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장교 인관. 그의 존경하는 스승 비렐름 맥적이 1777년 서거하자 사관학교는 해체되어 하노버군에 편입되었다. 그는 1778년 펜리히가 되어 노르트하임 기병연대에서 교관직을 맡게 되었다. 그 후 1784년에는 임시 소유로 임관하였으며 다음 해인 1785년에는 하노버의 한 공무원의 딸인 클라라 슈말츠와 결혼하였다. 샤른 호르스트는 1801년 프로이센군에 전입하기까지 착실히 근무하며 전투 경험을 쌓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곤 했지만 그 당시의 전형적인 군인상에 비추어 볼 때 그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데가 많은 군인이었다. 당시의 도식적 프로이센 장교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그는 오색 찬란한 유니폼을 증오했으며 그의 지휘 스타일 또한 특이했다. 그래서 그는 외국인 혹은 아웃사이더라고 조롱받았고 혹자는 샤른 호르스트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하사관들이 제멋대로 논다. 그는 위병 퍼레이드 하나 제대로 지휘 못하는 무능자다라고 호평했다. 그러나 역사가 트라이추케는 그에 대한 묘사는 매우 인상적이다. 왕이 기대했던 꿋꿋하고 패기 있는 군인의 용모는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허술한 옷차림에 머리는 앞으로 수그린 채 항시 깊은 생각에 젖어 눈의 초점은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듯 두 발은 어수선하게 이마까지 내려오고 말씨는 조용하게 놀았다. 말 한 필의 보상금이 사람 사망자의 3배. 샤른 호르스트는 군대 생활을 하는 도중 한때는 군인이 된 것을 후회한 적도 있었다. 그는 1793년 프랑스에 대항하여 네덜란드 전쟁에 종군하는 동안 그의 부인에게 나에게 군인이 어울리지 않아 군인이 된 것은 추악한 일이야 라고 썼다. 그는 오로지 귀족들의 봉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무참하게 무의미한 피를 흘리는 병사들을 보고 절망하여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당시 영국 사령관은 참전의 대가로 전사자 1명 혹은 부상자 3명에 대해 28탈러를 그리고 말 한 필에 대해서는 그의 3배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했다. 샤른 호르스트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무목적인 전쟁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는 데 깊은 회의를 품은 것이다. 이 전투에서 그는 임시 대위로서 포대를 이끌고 용감하게 싸웠지만 도덕적 정강성이 결여된 상태의 전투에서 그는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프로이센 군으로의 전직. 샤른 호르스트가 프로이센 군으로 전직한 이후부터 그가 전투에서 별로 유능한 지휘관이 못 된다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완전한 오판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긴박한 상태에 오히려 여유와 침착을 보였다. 총알이 우박같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그의 차분한 전투 지휘는 이미 하노버의 전쟁 일지에 자세히 기록된 바 있지만 그는 자신의 공적을 아무에게도 내세우지 않았다. 메닌 탈출 작전. 그가 지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메닌 전투였다. 1794년 4월 29일과 30일 사이의 야간에 함머슈타인 장군은 휘하 있는 소수의 병력과 함께 성곽을 방어하는 중 그의 병력보다 10배도 더 많은 모로 휘하에 프랑스군에게 포위를 당하였다. 구원병이 도착할 때까지 방어를 계속하기란 불가능했다. 항복 아니면 전멸밖에 없는 절박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함머슈타인 장군은 항복을 거부하고 그의 병력 2,000명으로 적의 포위망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지극히 어려운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이 전투에서 세운 샤른호르스트 공적에 대하여 함머슈타인 장군은 다음과 같이 상부에 보고했다. 나는 이 전투에서 누구보다도 샤른호르스트 공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폭격 속의 탈출 작전에서 지칠 줄 모르는 정렬과 기백으로 경외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작전에 성공한 것은 곧 그의 덕분입니다. 일일이 공적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는 훌륭한 장교의 본보기입니다. 나는 그의 혁혁한 공력에 대해 전하의 은총이 내리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그는 1794년 6월 소량으로 승리했고 3년 후인 1797년 8월에 중령으로 진급했다. 샤른호르스트는 오스트리아 황제가 직접 청사에 빛날 작전이라고 극구 찬양한 메닌 전투에 대해 자신의 공적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그 작전 전개 과정만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 그의 상세한 전투 기록은 후배 장교들의 전쟁 연구에 목적이 있었을 뿐 자신의 공적을 과시함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저서를 만드는 샤른호르스트, 프로이센 패망부터 해방전쟁에 이르기까지 그의 상세하고도 방대한 전투 기록은 자신을 제외시킨 냉철한 업무일지였다. 샤른호르스트는 많은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책으로 펴내게 됐다. 또한 프로이센 장교단에게 정신적 바탕을 부여하여 직업군인의 긍지와 사명을 인식시키기 위해 그는 수많은 군사 이론서, 야전용 지침서, 정기 간행물들을 집필하였으니 중요한 저서만 들더라도 장교용 전쟁학 요강, 야전용 군사 요무령, 포병 교범, 군사 일람, 군사 저널, 군사 사상집 등 이 모두가 한 사람의 저서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의 훌륭한 저서를 남겼다. 장비와 시설에도 해박한 샤른호르스트. 샤른호르스트는 이론가이면서 동시에 실천가였다. 그는 전 세계를 통하여 실무적인 일에 종사했다. 그는 하노버 노트르하임의 포병 사관생도 시절에 독특한 전술 망원경을 발견한 바 있다. 이 망원경은 먼 곳을 쉽게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표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것이었다. 그 밖에도 그는 모든 군사 장비와 시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보유했고 스스로 군대의 모든 장비를 다룰 줄 알았다. 그는 이렇게 실제 군사 사상에 통달함으로써 후배 장교들에 대한 교육자로서 그리고 장교로서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냉철한 사고와 수공업자적인 세심성을 조화시킴으로써 그는 군대 내 이론과 실제를 올바르게 결부시켰고 이로써 우수한 독일군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1814년 프로이센군이 마치 이윽고 나폴레옹의 콧대를 꺾고 서력의 기호를 맛본 것도 결국 샤른호르스트의 실제적 군사제도가 우수했음을 증명한 최초의 본보기라 하겠다. 참모본부 제도의 창시. 샤른호르스트의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은 현재 세계의 각 군이 모두 다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참모본부 제도의 창시에 있다 하겠다. 샤른호르스트는 중령으로서 1800년 가을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 비렐름 3세에게 전의 신청 정원서를 제출했다. 그 전부터 프로이센군의 개혁을 주장하던 장군들 중 한 사람인 르코그 장군은 그를 프로이센군에 유치하려고 여러 번 권유한 바 있었다. 샤른호르스트는 청원서에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는 자신에게 참모장교의 직위를 부여줄 것과 둘째는 최하위 신분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귀족 신분으로 승격시켜달라는 요구였다. 그의 두 번째 희망의 이유는 지극히 귀족 본위로 모든 일이 움직여가는 하노버에서 그의 체험에 비추어 장교가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귀족 호칭이 너무나 큰 비중을 가진다는 것을 통감했기 때문이었다. 후배 장교들을 교육시키는 샤른호르스트가 이러한 발걸음을 내들었을 때
그는 가슴 속에 위대한 포부와 야망을 품었으면 물론이다. 그는 제3포병연대에서 첫 업무에 착수하며 귀족신분의 참모본부 요원이 되었다. 그는 참모본부장은 고위자 우수정이었다. 그는 샤른 호르스트에게 동계의 각 지역의 베를린으로 차출되어 교육받으러 오는 장교들을 이들을 교육시킬 것을 명했다. 이것이 그가 나중에 설립한 참모대학의 전신이었다. 샤른 호르스트는 1801년 군사학회를 설립하여 시대 감각에 맞는 전쟁 지휘법과 군사 제도에 관한 의견 교환의 도장을 만들었다. 여기에 모인 개혁의지의 청년 장교 중에 클라우제비츠, 보이엔, 그롤만 등 나중 크게 활약한 자들이 많았다. 그나이 제나우가 샤른 호르스트의 베드로였다면 클라우제비츠는 요한에 비견되는 인물로 샤른 호르스트의 가장 심오한 군사적 사상은 클라우제비츠가 저술한 전쟁론에 의해 세상에 전달되었다. 샤른 호르스트는 이 군사학회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장교교육단장으로서 그는 장교단의 전위 교육자가 된 것이다. 이 장교단은 그 후 프로이센이 국가적 존명의 기로에 섰던 10년 동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독일 참모본부의 출발점을 이루었다.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인재를 쓰는 프로이센. 여기에 모인 장교들은 정치개혁가인 슈타인이나 하르덴베르크처럼 프로이센이 아닌 다른 독일 각 지방에서 모이던 사람들이었지만 프로이센은 이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다. 프로이센에서는 그 사람이 프로이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있기만 하다면 프로이센 사람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슈타인 하르덴베르크 개혁을 이끌었던 슈타인 수상과 하르덴베르크 외상 모두가 프로이센 사람이 아니었으며 군제개혁을 이루어낸 샤른 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 또한 마찬가지로 프로이센 사람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훗날 프로이센군의 총사령관이 되는 분리와 원수의 경우에는 독일 사람도 아닌 스웨덴 사람이었다. 프로이센의 이러한 노력은 프로이센 자체의 발전과 독일의 통일에 있어서 프로이센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참모본부의 결성. 그 당시 군사 영역에 있어서 나폴레옹 군대가 프로이센군의 모범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프랑스군의 경우에는 중앙에 참모본부를 두지 않고 군단 및 사단의 업무 능력을 놀리기 위해서 일반 부대 참모부를 운영했을 뿐 모든 작전 계획은 나폴레옹 자신이 세웠다. 따라서 참모본부 요원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은 없었다. 영국에도 정규 참모본부 제도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프로이센은 샤른 호르스트의 해박한 군사학, 교육학적 지식과 마셈바 대령의 치밀한 조직력에 힘입어 참모본부 제도의 체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당시 참모본부에 근무한 21명의 장교는 샤른 호르스트를 제외하고 모두 귀족 출신이었으며 이들은 3개 전역에 따라 3개 여단으로 편성되었으며 샤른 호르스트는 제3여단으로 서부 독일 지역을 맡았다. 그는 1805년에 이 전투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하자고 제의했으나 참모본부장 고이자우는 나폴레옹의 비율을 건드린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샤른 호르스트는 참모본부 장교를 육성함에 있어서 참모본부 장교는 군사학 분야에 대해 철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학에도 통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식견과 판단도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테르리츠 대전 1805년 오영노의 제3차 대불 동맹이 맺어졌다. 위기가 프로이센의 코앞에 다가온 것이다. 샤른 호르스트는 나폴레옹과의 무력 결판이 불가피함을 알고 이때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외상 하르덴베르크 백작에게 건의하여 나폴레옹에 대한 일전을 피력했지만 국력 소모를 원치 않았던 왕은 두 블록 사이에서 화해를 앞선 평화회의를 성립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아래 무장 중립의 상태에 주저앉고 말았다. 결국 나폴레옹은 신속한 기동과 예리한 공격으로 1805년 12월 러시아 연합군을 오스테르리츠에서 대파. 이러한 희망은 무산되고 말았다. 샤른 호르스트는 1806년 다시 왕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여 프로이센에게는 방어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영학적 상황이나 인공 및 자연적 방어 장애물의 결연은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했다. 지극히 옳은 말이었다. 샤른 호르스트는 결코 호전적이지 않았지만 프로이센의 진영학적 상황이 침략해오는 적을 막아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로이센을 침략해올 적을 미리 먼저 공격해서 무찔러야 하는 프로이센의 지정학적 현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센의 상황. 당시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 프랑스는 광활하면서 풍요로운 국토와 수많은 인구에서 마오는 막대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토 형태는 단계형이면서 사방이 바다와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반면에 프로이센은 좁고 척박한 국토, 겨우 400만의 인구뿐이었다. 게다가 국토는 사방이 개방되어 있어 국토를 방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기동력의 군대 프로이센군은 적의 후방을 신속히 우회기동하여 적의 후면을 타격하거나 적의 보급을 차단하는 전투 방식으로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 기동력의 군대의 전투력을 제곱배수로 증가시켜준다. 즉 기동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전투력은 4배가 된다. 또한 기동력은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게 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병력 희생을 최소화하며 장기전 소모전의 회피, 지정학적인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어떠한 군사 전문가도 기동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사람은 없지만 프로이센은 지정학적인 요인까지 반영되어 기동력의 중요성을 마치 광신도의 맹신처럼 의지하고 있는 판이었다. 그러나 군사적 천재인 나폴레옹은 행동 방식을 개선하고 장비를 경량화하여 기동력에서마저 프로이센군을 압도하게 되었다. 이제 프로이센군이 프랑스에게 유리한 요소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프로이센의 감독인 전후 프랑스와 유럽의 패권을 다투던 영국은 프랑스에 대항하여 전쟁하는 국가에게 자금 지원을 하면서 프랑스와의 전쟁을 부추겼고 영국 자신은 우수한 해군력으로 프랑스의 해상 무역로를 차단하면서 지속적으로 프랑스의 국력을 고갈하고 시키고 있었다. 산업혁명과 식민지 개척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던 영국을 정복하지 않으면 프랑스에는 국력의 소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영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런 이유로 영국을 원정을 준비하던 나폴레옹은 대륙의 위협 세력을 모두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레네 산맥 너머의 에스파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스테라는 여러 전투에서 통해 확실히 굴복시켰지만 프로이센은 위협적인 군사를 유지하고 있었고 영국과 우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정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는 나폴레옹은 프로이센에도 침략의 손길을 뻗쳤다. 무너지는 프로이센군. 1806년 프로이센은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제 프랑스와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다. 개전 직전 구례 전술 편제가 여단에서 사단 편제로 개편되긴 했지만 참모본부는 중앙지휘부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야전 총사령관은 노세환 브라운 슈바이히 원수가 임명되었다. 그는 스스로 다가올 결단을 내지 못하고 경험 없는 왕에게 모든 것을 물어서 해결하려 했으니 다가올 전쟁에서 패할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나폴레옹은 숙련된 전법과 기습적 기동작전으로 튜링겐 지역을 조개 섞거나 했으나 프로이센 장군은 이렇다 할 작전계획도 세우지 못한 채 무너지기 시작했다. 예나 아우슈타트 전투 1806년 예나 아우슈타트 동시전투에서 단 하루 만에 프로이센의 운명은 결정됐다. 나폴레옹은 전투의 소감을 프로이센의 사명은 훌륭했으나 지휘본부는 형편없었다고 말했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는 프로이센 정신으로 무장한 프로이센군의 사병은 유럽에서 가장 유능하고 용감한 병사였다. 하지만 주어진 명령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던 장교들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작전을 수립하는 능력에서 프랑스에게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샤른 호르스트는 임무형 전술지휘 체계의 도입을 다시 한번 느꼈다. 임무형 전술지휘 체제는 장교에게 임무를 부여하면 작전의 수립과 전투지휘는 하급 부대의 장교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전개하는 것으로 샤른 호르스트의 임무형 전술지휘 체제의 도입으로 이후 프로이센군을 계승한 독일군은 가장 전략적 전술력 식견이 우수한 군대가 될 수 있었다. 분리어 장군을 만나다. 10월 14일 오후 샤른 호르스트 자신도 전투에 참여 부상을 입었다. 침침한 가을 저녁 프로이센군은 오합지졸로 퇴각했다. 샤른 호르스트는 우선 왕의 부대에 가담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다루기 힘든 말을 탔기 때문에 왕의 본영을 잃고 말았다. 그때 우연히도 그는 자녀 기병대로서 중포병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던 분리어 장군을 만나게 된 것이다. 하노버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둘은 이때부터 뗄 수 없는 콤비가 되었다.
분리호와 샤른 호르스트의 군사적 결혼은 군사적으로 첨부의 재질을 지닌 야전 지휘관과 과학적으로 훈련된 고도의 두뇌를 지닌 참모장 사회에 이룩된 군사적 결합이었다. 이후 샤른 호르스트는 후에 프로이센군의 총사령관이 된 분리호 장군의 신중하고도 조용한 뒷받침 역할을 했다. 슈타인 하르덴베르크 개혁. 프로이센은 다른 나라로부터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의 2대 육군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나 스스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터였다. 프로이센은 그동안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던 일이 얼마나 공허한 생각이었던가를 이제는 깨달았다. 프리드리 대왕이 유럽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프로이센을 유럽 5대 강국의 지위에 끌어올린 이후 처음 겪는 국가적 시련이었다. 이대로 약소국으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대규모 개혁을 통해 프로이센의 부흥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길을 해서 프로이센은 대규모 개혁을 선택했다. 곧바로 프로이센은 수상 슈타인과 외상인 하르덴베르크에 의해 슈타인 하르덴베르크 개혁이라고 불려지는 대규모적인 정치 행정적 개혁을 단행했고, 이어서 샤른 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에 의한 군제 개혁도 이루어졌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프로이센은 빠른 속도로 근대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군사개혁. 샤른 호르스트는 프로이센군이 나폴레옹의 프랑스군 앞에 추풍낙엽처럼 개변한 이때를 군사개혁의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그는 개혁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국민개명제 도입, 평상시 군대 사단 편성, 정규 참모본부의 창설, 지휘권 단일화를 위한 통합군사 최고지휘부의 조직, 장교단의 귀족계급 특권 제거 및 병사들에 대한 비인간적 체벌 금지 등이었다. 개혁에 대한 귀족들의 반발. 프로이센의 군사개혁은 대단히 어려운 여건하에 추진되어야 했다. 이 계획들은 나폴레옹의 펜끝 하나로도 전부 포기되어야 하는 외정적 압력이 있었고, 저는 프로이센의 재정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다. 거기다가 지주계급의 귀족들은 세습 예민제의 폐지에 크게 반발했으며, 그 당시 군내에서 정신적으로 최고의 지위에 있던 요르크 장군까지도 이러한 개혁운동을 몹쓸 자코뱅 사상이라고 비난했다. 샤른 호르스트는 국민개명제 도입을 왕에게 건의했으나 거절당했다. 왕은 나폴레옹을 의식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샤른 호르스트는 시민계급도 장교가 될 수 있다는 계획 한 가지만은 일단 성공시켰다. 이제부터 프로이센에서 장교의 선발은 출신에 관계없이 순전히 자질과 능력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통합지휘권의 확립. 통합군사지휘권의 확립 방향으로 샤른 호르스트는 1809년 3월 새로이 국방부를 창설, 업무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장관이 되지 않고 감독관으로서 제2분과를 맡았다. 제2분과는 군의 정신적 지주를 형성할 고급 후에 장교의 양성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었다. 샤른 호르스트는 프로이센군을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배 장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수상 슈타인이 나폴레옹에 의해 추방을 당한 후 샤른 호르스트도 불신을 당하여 그의 국방부 감독관 직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군의 간부화. 프로이센은 1808년 굴욕적인 파리 조약에 의거 단지 42,000명의 병력만 무장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샤른 호르스트는 속성병 제도를 도입했다. 속성병 제도로 하면 하사관에게는 장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사병에게는 하사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걸 말한다. 이렇게 하면 전쟁 발발 시 하사관과 사병이 각각 장교와 하사관이 되기 때문에 군대를 급속히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2차 대전 직전 독일의 젝트 장군이 다시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전 병력의 간부화와 예비 병력의 속성 교육으로 샤른 호르스트는 이미 1809년과 1811년에 나폴레옹에 대항하여 전쟁을 시작하려 했지만 왕은 이를 거절했다. 프로이센 해방전쟁. 유럽 대륙을 평정한 나폴레옹은 이제는 영국의 눈을 돌렸다. 그러나 영국 침공을 위해 꾸준히 육성했던 프랑스 해군이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에게 트라팔가 해전에서 전멸을 당하자 바다를 건너 영국을 침공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았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해외 무역의 의존도가 높은 영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대륙 봉쇄력을 단행했다. 1811년은 프로이센은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이때는 프랑스가 나폴레옹 황제의 대륙 봉쇄령에 부응하고 영국과 밀무역을 감행한 러시아에 대해 정벌을 계획할 때였다. 국왕과 수상 하르덴베르크가 결단을 내지 못하고 망설인 동안 샤른 호르스트는 보노 동맹을 체별하기 위해 그 당시에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달려갔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압력에 못 이겨 지원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샤른 호르스트는 참모 본부장직을 사임하고 실레지아를 갖고 러시아군에 전입하였다. 나폴레옹이 1812년 겨울 러시아에서 무참히 패하고 오합지졸로 도망치는 동안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지원하게 파견되었던 프랑스군의 지원군 사령관 요르크 장군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러시아와 손을 잡았다. 그래야 1814년 3월 프로이센 해방전쟁이 시작되었고 샤른 호르스트가 애타게 바라던 국민 개병제가 선포되었다. 1813년, 1814년의 프로이센 해방전쟁에서 이제 샤른 호르스트가 은밀히 준비해둔 프로이센군 참모본부의 능력을 시험할 최초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샤른 호르스트 자신은 익명의 신념을 고수하여 스스로 전쟁 최고 사령관직을 사양하고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던 분리어 장군에게 이를 양보하였다. 샤른 호르스트는 중장으로 군 최고 참모본부장의 직책을 맡았으며 분리어 최고 사령관의 참모장으로는 학식과 용기 그리고 기질을 골고루 갖춘 그나이제나우 장군을 임명해서 분리어 장군을 돕도록 했다. 라이프치히 전투의 승리, 그로스베르센 전투와 바우첸 전투에서 샤른 호르스트는 아직도 코르시카에서 온 악마 나폴레옹이 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대불 동맹에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도 느꼈다. 이 전투에서 입은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의 외상 메테르니히와 군사 외교상의 문제로談判을 갖기 위해 비엔나로 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1813년 6월 28일 부상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죽고 말았다. 샤른 호르스트는 죽었지만 전쟁은 샤른 호르스트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갔다. 프랑스를 격파하기 위해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스웨덴군이 대불연합군을 결성했고 대불연합군은 라이프치히 전투에서 프랑스의 대병력을 격파하고 곧이어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점령했다. 결국 나폴레옹은 엘바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워털루 전투, 엘바 섬을 탈출한 나폴레옹은 또다시 프랑스 황제에 복귀했다. 나폴레옹은 주변 각국에 평화를 선언했지만 살인마의 거짓말을 믿으며 언젠가 반드시 있을 프랑스의 침략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즉각 프로이센과 영국은 병력을 동원하여 프랑스를 향해 진격했다. 나폴레옹은 벨기에 방면에서 연합군에 대항하여 진을 쳤다. 이른바 워털루 전투라고 불리는 나폴레옹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투가 벌어졌다. 나폴레옹의 천재성은 아직도 녹슬지 않았고 프랑스군은 여전히 대군이었으나 부하 장군들의 과오로 승리의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 그래도 워털루 전투는 프랑스군의 유리에게 전개되었고 마침내는 월링턴이 지휘하는 영국군의 절반을 전사시키면서 영국군을 괴멸의 일부 작전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이때 시기적절하게 프로이센군이 프랑스군의 우측면을 강력히 타격하면서 영국군을 위기로부터 구했고 불리해진 프랑스군은 달아나기 시작했으나 프로이센군은 신속한 기동력으로 끝까지 프랑스군을 추격해서 모두 사살했다. 희생과 봉사의 삶.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샤른 호르스트를 정리해보고 그의 위대한 정신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인품의 순수성, 사상의 명료성, 그리고 인간적 모범성으로 그는 항상 도덕적 덕망의 차원에서 타인을 감화시켰다. 그는 말씨도 서툴고 모습도 초라했지만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고 그들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끌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지녔다. 샤른 호르스트는 자신이 계획하는 개혁운동과 국가적 도약의 시초가 혹시 저해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항상 업무를 앞에 내세우고 인간 샤른 호르스트는 그 뒤에 숨어서 일했다. 그는 여러 차례 거쳐 프로이센군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항상 겸허하게 이를 사양하고 작고 보람있는 일로 자신을 만족시켰다. 이는 결코 그에게 용기가 결여되었던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군대가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한 자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의 실현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작전 명령을 내린 데 유능했지만 명령보다는 복종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나폴레옹이 그를 추방하러 위협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명예와 권익을 포기하고 그의 자존심마저 내던졌다. 프랑스 대사 앞으로 보내는
충성의 편지에서 샤른 호르스트는 솔직히 자신이 위대한 군주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 데 대해 뼈아픈 불행을 절감한다고 사과했다. 그가 자의로 프랑스 황제에게 허리를 굽혀야 했던 최대의 굴욕이었다. 그러나 차라리 위선으로라도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 자신이 계획했던 국가적 목표가 허물어져 후세에 불행한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였다. 자신의 명예와 재산도 포기하고 최고의 지위를 향한 출세력도 억제한 채 군의 정예화와 나아가서 국가의 힘을 배양하는 일에만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희생과 봉사의 삶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운명은 다른 프로이센 군인의 경우에 비하면 너무나도 무겁고 침울했다. 숱한 고난과 노력으로 이제 프로이센의 영광을 목전에 둔 시기의 해방전쟁에서 다른 모든 군사 지도자들은 살아남았지만 유독 샤른 호르스트만은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그가 프로이센에 유리하게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비엔나로 향할 때 그는 더 이상 목발에 의지해서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임박해서까지라도 프로이센의 해방을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가며 누구라도 만나며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평소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의 마지막 힘을 다했던 것이다. 위대한 거인 샤른 호르스트. 샤른 호르스트가 안장된 후 그의 직위를 계승한 그나이제나우는 샤른 호르스트에 대해 겸허하게 나는 이 위대한 거인에 비하면 난쟁이에 불과하다. 나는 그의 정신적 깊이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나는 아직 그의 심오한 깊이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샤른 호르스트는 포탄이 장렬하는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도 항상 애정이 가득 찬 정성으로 부하들을 다루었고 고결하고 따뜻한 전우회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잔인무도하고 거친 폭력이 난무하는 프로이센 군대 내에서도 그는 전심전력을 다해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투신했다. 또한 그에게는 어린이 같은 온유함과 철석 같은 활구부동한 신념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다. 희생과 봉사로 일관된 그의 일생을 보면서 강인한 의지를 가졌던 위대한 거인의 마지막 모습에 눈심을 적시며 그의 죽음을 보면서 한 인간이 목숨을 거두어도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님을 확신하게 된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